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통치체제의 재정비 노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 흐름, 개념 이런 것들 위주로 했고, 지금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그것을 좀 디테일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책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순서로 갈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복습을 잘 안 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렇게 중복되게 학습을 해 나갈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강의만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다. 다시 세도정치 기억나시죠? 세도정치 이렇게 이제 개념어를 쓰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연대가 언제라고? 1800년부터 1863년까지였다. 됐어요? 그 결과 삼정이 문란해지고 삼정문란 결과 밀란이 발생했다. 그죠? 더 포괄적인 용어로는 농민의 저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도정치로 인해서 삼정이 문란해지고 삼정문란 결과 농민의 저항이 있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나눠봐. 농민의 저항 가운데 소극적 저항 뭐라고? 그렇죠. 거세, 항조, 그죠? 또는 뭐 벽서, 괴서 이런 것들이 소극적인 저항이라면 적적인 저항으로는 홍경래의 난이 최초 밀란이었고, 그죠? 적적인 저항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은 임술밀란, 연도 언제? 1862년 됐죠? 나머지 삼정문란에 대한 삼정문란 개념들 그리고 세도정치 개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았을 줄로 압니다. 세도정치를 끝맺고 누가 권좌에 올랐다고요? 흥선대원군이 아들 이명복을 앞세워서 이명복이 고종이 됐죠. 자, 이명복이 권좌에 오른 게 고종 왕좌에 오른 게 1863년이고요. 흥선대원군은 그 뒤 1873년까지 10년간 권력의 자리를 향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흥선대원군 집권 10년 동안에 대원군이 맞닥뜨렸던 그 당시 국내 문제 또 대외 문제 이건 뭐냐? 대내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해결해야 됐었고 그래 안 그래? 또 대외적으로는 서양 세력이 침략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서양 세력이 어떻게 우리한테 뭘 요구했다고? 개화를 요구했죠. 개항을 요구했죠. 그죠? 개항이랑 바로 뭐냐? 통상을 요구했죠. 통상을 요구해 오고 있었다.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겉으로는 항구를 열어라. 우리랑 장사 좀 하자. 이런 내용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뭐라고? 결국은 우리를 원료 공급지로서 또는 뭐요? 상품 시장으로서 우리나라를 먹으려는 이런 침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오는 제국주의의 다름 아니다. 알겠어요? 여기에 맞서서 흥선대원군은 그들의 수교 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정책으로 맞섰다. 이것이 충돌해서 뭐로 나왔다고? 양요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먼저 일어난 게 무슨 양요? 병인양요. 그죠? 나중에 일어난 게 신미양요다.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죠? 자, 병인양요는 1868년에 일어났고요. 66년에 일어났고요. 병인년이죠. 66년이. 이게 이제 전부 다 연대를 나타내는 12간제에서 연대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병인년. 신미년은 언제냐? 1871년이죠. 그죠? 그로부터 5년 뒤. 이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1868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해에 병인박해가 일어납니다. 병인박해. 그죠? 병인박해는 병인년에 1866년 1월 달에요. 이때 프랑스 신부 9명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 8천여 명을 떼죽음 시킵니다. 흥선대원군이.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우리 1860년에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연해주까지 진출했다고 그랬죠? 이 러시아 세력을 막아보려고 흥선대원군이 누구한테? 청나라에 와 있는 프랑스 함대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품고 이 새끼들 말이야. 우리 욕을 안 들어줘.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하면서 이제 그동안 천주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천주교 신도들을 떼죽음 시키고 8천여 명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절투산 성지 이런 것들이 바로 세남터라든지 그죠? 대단히 중요한 성지죠. 결국은 이 병인박해를 구실로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게 일어났어요. 병인양요가. 너희들 왜 우리 프랑스
신부들까지 죽였냐 하면서 말이야. 이걸 문책 삼아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온 게 바로 병인양요고, 그 다음에 같은 해에 1866년 병인박해 이후에 제너럴 셔마노 사건이랍니다. 제너럴 셔마노 사건. 여러분 잘 알죠? 제너럴 셔마노 사건은 역시 1866년인데 순서가 이래요. 먼저 병인박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마노 사건. 당시 이제 미국 함대인 제너럴 셔마노가 그 평양으로 대동강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옵니다. 이 제너럴 셔마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박규수예요. 그 당시 평양 감사를 했던 박규수 지하에 제너럴 셔마노를 우리가 격침시켰어요. 평양 군민들을 약탈하고, 그죠? 침략적 행위를 일삼는 이 미국 제너럴 셔마노를 대동강에 불질러서 쳐박아 버렸습니다. 알겠어요? 자, 결국은 이 제너럴 셔마노 사건에 대한 문책으로서 미국이 신미양요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병인박해가 병인양요의 원인이 되고, 병인양요의, 그죠? 예, 제너럴 셔마노 사건 때문에 우리 배 내놔라라고 쳐들어온 게 바로 신미양요였단 말이에요. 신미양요. 이와 같이 서로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의 원인은 이거고, 신미양요의 원인은 제너럴 셔마노 사건이고, 그죠? 그리고 순서를 잘 알아두시라.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곧잘 나옵니다. 이 디테일한 순서를 물으면은 되게 헷갈리기 쉬운데 이 순서를 꼭 좀 잘 잡아두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서 물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병인양요 때 활약한 사람 누구라고요? 양언수, 그죠? 양언수, 또 한성근, 이런 사람들 있는가 하면은, 예, 신미양요 때는 누구예요? 어재현이가 활약하고 있었다. 문산성에서, 정족산성에서, 알겠어요? 양언수, 한성근이. 그 다음에 어재현은 광성진에서 이렇게 활약했다라는 점을 잘 알아두십시오. 박규수 이름도 제너럴 셔마노 사건과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박규수는 이제 나중에 어때요? 박규수, 오경석, 유흥기 초기 계합파로서도 이름을 올립니다만은 처음에는 이렇게 서양과 맞서서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서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때? 야, 내가 싸우니까 말이야. 서양 놈들이 만만치가 않아. 어차피 그들하고 손잡을 바야 이제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계합파 쪽으로 가는 그런 실마리가 되기도 하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평양 감사로서 박규수가 제너럴 셔마노를 격침시키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실 것 됐나요? 자,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세도정치, 삼정문란, 농민의 저항, 이런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원군의 정치를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왕권을 다시 재확립시키는 쪽으로 갔었다. 여러분 꼭 왕권 재확립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 전제왕권 강화. 그래 안 그래? 왕권 재확립, 전제왕권 강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시 이 왕권 재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로서는 세도가들을 축출했다. 세도가 누가 있다고? 안동김씨들이죠. 되게 풍양조씨도 있지만은,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기구 뭐예요? 비변사를 혁파하고 비변사 대신에 의정부와 삼군부로 정치와 군사를 이원화시켜서 권력을 나눴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또 정비합니다. 정치제도 이외에도 또 뭐가 있었나요?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삼정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삼정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으로서 우선 전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숨겨둔 토지를 적발하라. 뭐야? 은결적발이죠. 그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군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 농민한테만 매기던 군포 부담이 커서 농민들이 도망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군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농민 이외에 군포를 내지 않던 사람한테까지 군포를 매기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농민이라는 사람들한테 매기던 군포를 가가, 호호, 집집마다 매기겠다라고 해서 호 단위로 군포를 매기는 뭐야? 호포법을 시행합니다. 호포법. 됐어요? 호포법을 시행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동안 군포를 내지 않고 있던 누구한테까지? 양반한테까지 군포를 매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호포법이 시행되면 누가 반발할 거야? 양반들이 반발하죠. 대원군의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양반들의 반발을 크게 샀던 것을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서원을 정비한다든지 또는 호포법을 시행한다든지, 알겠어요? 또 경복궁을 중건한답시고 대원군이 어때요? 그 양반들은 묘지림가에 있는 큰 소나무들을 베어버렸죠. 이런 것들은 양반들의 격렬한 분노를 사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호포법을 시행하고
기타 또 뭐가 있습니까? 환곡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환곡제도를 시정하기 위해서 사창제도를 시행했다. 사창제. 알겠죠? 국가가 관에서 이렇게 곡식을 춘대춘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이렇게 서로 간에 환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삼정문란의 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은결적발, 호법법 시행, 사창제 전부 다 대원군이 삼정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대내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렇게 세금제도 문란에 있었다는 것을 대원군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대원군이 그걸 인식하고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본 내용들이 여기 쫙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자, 그죠? 우선 이제 법전을 정비했다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전, 회통, 그 다음에 육전, 조례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서원은 47개를 제외한 전국에 있는 600개, 원래 이 서원이 1000여 개가 있었는데, 영조 때 이미 한 300개를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700개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47개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없앴으니까 600여 개의 서원들이 정리된 셈이죠. 살인 양반들의 세력 근거지인 서원을 없앴다는 점,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거는 특히 흥선대원군이 욕을 많이 먹은 그런 부분이 많다. 백성한테 강제로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이거 원납전이라고 합니다. 성문 통과세를 징수하기도 했죠. 백성들도 강제로 잡아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치 진시황제 때 그 만리장성을 쌓느라고 중국의 인민들을 잡아다가 막 부려먹었잖아. 그래서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진시황제가. 그것처럼 우리 흥선대원군도 경복궁 짓는다고 백성들은 노동력을 너무나 많이 뺏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런 백성들의 원망 어린 노래를 담은 게 바로 경복궁 타령이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삼정문란 시정 내용, 은결, 호법법, 사창제 다 받들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서양 세력의 접근과 이양선의 출몰 다 봤습니다. 아까 본 내용이죠. 이양선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황포 독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선, 범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양선들이 여기저기서 아주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는 것은 어디다? 평양이다. 지역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지역. 그래서 평양에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죠? 자, 병인양요 프랑스가 66년에, 신미양요 미국이 71년에, 나중에 개항 이전에 일본 놈들이 우리 항구를 열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쳐들어온 게 바로 운요 사건이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강화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알겠어요? 강화도도 이제 지금은 인천시에 편입되어 있지만 강화도 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무슨 양이요? 병인양이요. 또 무슨 양이요? 신미양이요. 그리고 또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그 조약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것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알아둬야 될 게 오페레트 도굴 사건은 바로 덕산이다. 충청남도 예산 옆에 있습니다. 예산. 알겠어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거문도 사건이랄지, 또 미국이 러시아가 용암포 조차를 요구한 것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선 말기에 우리 땅에 출몰했던 서양 배들, 이양선들의 출몰을 적어놓은 것인데, 주의할 것은 이양선은 한두 대가 아니라 어마하게 많은 척의 이양선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양요를 다시 또 볼 차례입니다. 병인양요가 먼저 일어났고요. 1866년에 병인양요. 그죠? 자, 병인양요는 1860년 양언수 한성근 그랬었는데, 보세요.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됐어요. 병인 박해가 먼저 일어나고 병인양요가 나중에 났다. 이것이 원인이니까 정족산성과 문수산성, 좀 이따 위치를 좀 봅시다.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병인양요 때 프랑스 놈들이 외규장각에 있던 의궤를 약탈해 가더라. 지난 시간에 잠깐 그림 본 적 있죠? 궁중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궁중 대수사 일들을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붙여놓은 이런 그림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의궤라고 그래요. 이 소중한 문화재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영구 임대 형식으로 반환받기로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수산성, 한성근이 병인양요 당시에 한성근이 문수산성, 여러분 봐봐. 1866년 병인년에 병인양요 시기죠. 한성근 사람이죠. 장소 강화도 문수산성, 여기에
사건에, 팩트에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다 있습니다. 인간, 시간, 공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예, 병인양요 그러면 누구라고요? 한성근, 어디에서? 문산성에서 병인년에, 66년에. 그 다음에 양언수는 어디라고요? 양언수는 정족산성이에요. 정족산성 양언수가 1860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를 격퇴했다라는 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인양요 때의 활약상을 받고요. 뒤에 이제 신미양요 때 어지연이 활약한 곳은 어디냐? 바로 여기 있는 광성보, 광성진입니다. 알겠죠? 광성보. 그래서 여기에서 어지연이 활약했어요. 여기 나온 김에 이 강화도 초지지는 말이죠. 나중에 1875년 운요 사건 때 그 일본 놈들이 여기다가 대포질을 해가지고 지금도 대포 맞은 소나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강화도 초지진이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보자. 우리가 지도를 다시 만난다면 그래요. 양언수는 어디라고요? 양언수는 정족산성. 한성근이는 어디서? 예, 문산성에서. 그리고 어지연은 광성보에서.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도상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거는 이제 외규장각 옆에 프랑스 놈들이 이렇게 예, 정렬해서 걸어가고 있는 프랑스 군인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의궤의 모습이에요. 의궤. 그래서 이렇게 궁궐에서 어가가 지금 어디 행차를 하고 있죠. 어가 행렬도를 그려놓은 그런 의궤의 모습이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나왔습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이죠. 남연군. 대원군의 생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고 그 대가로 문을 열어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실패.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는 1871년 신미년에, 그죠? 71년 신미년에 제너럴 셔마노 사건. 이게 연대가 언제라고? 1866년이다. 병인박해도 1866년 1월달에 그게 재빨러. 그 다음 뭐야? 제너럴 셔마노 사건. 그리고 병인양요, 오페르 도굴 사건. 그리고 신미양요. 이 순서를, 이 일련의 순서를 잘 알아두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서를 꼭 기억할 것. 알겠죠? 이 디테일한 순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가 아주 쉬워요. 알겠어요? 자, 결국은 뭐냐? 흥선대원군은 신미양요 때 결국은 미국 함대, 미국 그 해병대를 무찌르고 이때 이제 우리가 빼앗긴 당시 어재연 장군의 깃발을 뺏겼습니다. 이걸 미국 해병대들이 가지고 가지고 지네 해군 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스트인가? 거기다가 보관해 놓고 있다가 우리나라한테 일시적으로 돌려줘가지고 현재는 강화도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이것도 역시 임대응시로 돌려받았기 때문에 다시 갖다 줘야 된다는 어쩐다는 하는데 하여간 숫자기, 어재연의 숫자기를 이때 미국 해병대가 강탈해 갔다. 우리는 어쨌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두 차례의 프랑스 함대와 또 미국 함대, 이 미국 해군들하고 이렇게 싸워서 우리가 무찔러 냈습니다. 영국은 청나라를 개항을 시키고 미국은 일본을 겁주고 겁박해서 결국은 미일 통상조약을 체결해서 개항을 시켰는데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당시 강력한 흥선대원군의 저항에 맞부딪혀서 결국 프랑스는 또 도망가 버리고 미국도 결국은 격퇴했습니다. 그 격퇴를 하고 난 흥선대원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되게 뿌듯했겠죠. 그래 안 그래? 야, 청나라도 당하고 일본도 당했는데 우리는 프랑스 함대를 격퇴했네? 우리는 미국 놈들을 무찌르는데 야, 우리 참 대단해라고 스스로 자만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 이건 이제 어때요? 당시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처지나 조선의 국제적 위상을 잘못 판단하게 된 거죠. 오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얼마나 센지 봐라. 청나라도 당하고 일본도 당했지만 우리는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 자신감의 표현으로 세워놓은 비석이 바로 뭐냐? 전국 중요한 읍에다가 25군데가 그런다고 합니다. 이 비석을 세웠어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해 오는데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게 낫이야, 낫. 알았어요? 부정어죠?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은 즉 화해를 하는 것이고 화해하자고 주장하는 새끼들은 전부 다 나라를 팔아먹을 놈들이다. 이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뭐예요? 척합의를 세웠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1871년에 신미양요를 겪고 척합의를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쓴 것은 병인년에 썼어요. 그 다음에 신미년에 세웠습니다. 이 두 디테일한 차이. 알겠나? 양이 침범 비전직화 주화매국이라는 이 글을 쓴 것은 병인년, 그러니까 프랑스 함대를 격퇴한 그 기념으로 글을 써놨다가
미국을 또 격퇴한 이후에 다시 비석을 세웠다 이런 의미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글이 써진 때하고 이 비석이 세워진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마 묻지는 않겠지. 물으면 정말 비겁한가 이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병인년에 쓰고 신민년에 이 비석을 세웠다 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높아시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그 고집불통의 얼굴 모습이 쫙 보입니다. 왜소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대원군한테 앞에 붙이는 수식어는 이 사람 호가 석파예요, 석파. 그래서 그 난초를 굉장히 잘 쳤다고 그래요. 묵난을. 그렇죠. 그죠? 묵난도를 잘 그렸는데 석파 이렇게 써 있는 그 난초 그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원군 앞에 붙이는 이름이 뭐냐? 예. 풍운하입니다. 풍운하. 알겠어요? 당시대 10년이라는 그 권력을 잡고 대내적으로 이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서양 세력과 맞서서 또 국내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을 혁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당대의 풍운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이 31페이지부터입니다. 국내 정세 19세기의 상황들이 쭉 나옵니다. 세도 정치기의 상황들이 나와요. 거기 읽기 자료 좀 볼까요? 읽기 자료 보면은 그 임술밀란이 나오는데 임술밀란은 1862년 임술년이야. 철종 13년 임술년에 농민저항 가운데 전국적으로 농민저항이 확산된 밀란이 바로 뭐냐? 임술밀란이다. 그죠? 주로 한번 쭉 그어보십시오.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가 관리를 조사하고, 이 안핵사라는 것은 이렇게 밀란이 터진다든지 지방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 그 사건을 마무리 짓고 그 사건을 조사하고 그 사건을 뒷수습하기 위해서 보낸 관리를 안핵사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박규수가 임술밀란에 안핵사로 파견된 적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이 박규수는 말이야, 아까도 우리가 제너럴 셔먼 사건 때 얘기했지만은 제너럴 셔먼 사건뿐만 아니라 임술밀란하고 관련되죠. 또 뭐예요? 초기 계하수상가로서, 그죠? 박규수, 오경수, 유용기가 세트로 묶여서 돌아가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에 하나의 인물이 관여하고 있으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임술밀란 때 박규수가 안핵사로서 가서 옥사를 하고 당시 그 진주 난민들을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갔었다. 경상 우병사 누구라고? 백낙신이 탐욕을 부렸었다. 줄 그어놓으세요. 이름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백낙신, 나쁜 놈이죠. 박규수는 좋은 사람이고요. 자,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금방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오. 제국주의 열강의 접근 그랬는데, 서양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물건을 팔고 우리나라에서 원료를 뺏어가기 위해서 접근했다.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로 넘어가서 흥선대원군의 정치 내용이 자세히 나왔어요. 사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내용들이야. 그죠? 세도정치 일소, 정치기구 재정비, 법전 정비, 줄거나라. 대원군 때 뭐라고? 대전 회통과 또 육전조례가 다 선생님하고 다룬 내용입니다. 삼정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정문란, 군정문란, 그 다음에 황국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도 꼭 기억하시고 각각 하나씩만 해보자. 은결적발, 또 호포법 시행, 또 사창제. 됐죠? 서원정리 다 봤어요. 대원군 때 경복궁을 중건하느라고 여러 가지 원성을 많이 샀다. 특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네요. 니은 봐봐요.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마구 발행했습니다. 또 기부금을 강제로 걷는데 원에서 내는 것이 기부금이죠. 근데 나중에 어때요? 강제로 뺏어갔다고 원망스럽게 납부했다고 해서 원납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공사에서 일시키고 양반들은 묘지림까지 배연해서 양반들의 원성을 샀다. 특히 이제 당백전 발행은 물가 앙등을 가져왔다. 물가 앙등 다른 말로 해봐. 화폐가 많아져가지고 통화 팽창에 의해서 물가가 앙등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요즘 말로 하면 인플레이션이죠. 그래 안 그래? 예, 이렇게 당백전은 흥선대원군 때 당백전은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국가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찍어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화폐가 남발돼가지고 물가는 오르고, 알겠어요? 화폐 가치는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인플레이션,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모습이 나타나고, 당백전 그림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통화 가치가 없는, 알았어요? 당백전 100배나 됐다. 액면 가치가 100배나 됐다고 하니까 물가가 얼마나 폭등했는지를
쌀값이 6배로 올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흥선대원군은 정책의 이런 부분들은 가치 판단과 관련된 것들이죠.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잘했냐 못했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배층에 의한 부당한 수탈을 금지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했지만 한계 줄거 보세요. 전통체제 내에서 개혁이다. 결국은 뭐냐? 흥선대원군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하겠다, 민주주의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뭐라고? 외척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요 모양이야. 저놈들 다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왕의 힘을 강화시켜야 돼. 결국은 전제왕권을 강화시키는, 알았어요? 이런 보수적인 한계가 있었다. 근대화로 가자.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도 정치로 인해서 피폐해진 민생 파탄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지 근대 사회로 나가기 위한 역사를 진보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개혁은 아니었다라는 점들을 가치 판단까지를 알고 있으면 이제 전부 다 정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읽기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기 자료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호포법 시행, 그 다음에 맨 밑에 경복궁 타령 있죠. 애해야 얼얼얼 거리고 방해 흥해로다. 을충년 4월 초 3일에 경복궁 새 대궐 짓는데 헛방아 찢는 소리다. 헛방아 찢는다는 게 뭐야? 방아 소리만 나고 실제로 찢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결국은 조롱하는 거죠. 흥선대원군을 조롱하는 겁니다. 조선시대도 이렇게 당대의 권력자를 조롱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도 이제 어떻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이명박 시대에는 이명박을 조롱하는, 또 그 다음 대통령, 그 이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이렇게 지배층들을 욕합니다. 그 임금님이 안 볼 때는 임금도 욕할 수 있다. 또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민중들의 지배층에 대한 어떤 조롱과 해악과 풍자와 이런 것들이 스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면 히틀러죠. 독재자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경복궁 타령에 다 담겨서 원망과, 알겠죠? 또 풍자와 조롱이 경복궁 타령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5쪽은 통상수교 거부정책, 수교통상 거부정책이죠. 통상수교 요청을 거부하는 정책인데 프랑스가 접근해 오고, 프랑스는 그 천주교 탄압 이후에, 그죠? 천주교 탄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병인 박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 프랑스가 쳐들어와서 병인 양요가 일하게 되더라. 병인 양요 원인이 병인 박해이고, 결국은 병인 박해를 구실 삼아서 프랑스 로즈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해 왔다.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해봐. 사람 누구라고요? 양원수 장소 어디라고? 정족산성. 한성근 어디라고? 문산성. 그죠? 전부 다 병인년의 큰 장소는 어디야? 강화도에서입니다. 알겠죠? 그 강화도와 관련된 그 외규장각 도서 중요표시 왕창 해놓고, 이 외규장각 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쫙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은 의궤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나와 있죠. 조선시대 국가에서 거행한 주요 행사를 기록과 그림으로 정리한 보고서 형식의 그림책을 우리가 의궤라고 한다. 알겠어요? 그 다음 37조로 합니다. 오페르트 독일 사건이 나와 있는데 1868년 오페르트 독일 상인이 미국 배를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조선에 와서 2차례나 통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니까 충남 예산에 있는, 덕산군에 있는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근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밑에 읽기 자료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그림을 통해서 봤던 강화도에서의 그 활약상들, 한성근, 양원수의 활약상, 이런 것들이 지도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신미양요와 척하비의 내용들이 쫙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개항 직전 흥선대원군 집권하에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